네, 이제 153페이지에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 부동산이 하나 있겠죠. 그럼 이 부동산 건물의 가격은 제가 가치 가격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구분한다는 얘기했어요. 걔를 빼놓고는 그냥 가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심지어 나중에 평가론 부분에 평가 방법에 들어가면 가액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액. 그러니까 가치, 가격, 가액을 다 혼용해서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격을 구할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맞죠? 그래서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하죠. 분명히.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대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얘 가격인데 가치 들어가 있죠, 지금.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크게 지금 네 가지가 있답니다. 네 가지. 탤런트 유닛이 있죠. 유이라는 탤런트 있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실 때 유상유이라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유상유이. 따라해 보세요. 유상유이.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유는 뭐냐면 얘는 유용성이랍니다.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겠죠? 가격 발생하지 않아요. 그때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효용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효용성. 근데 얘는 뭐는 아니냐면 효율성은 아니에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함정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의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공기는 여러분 공기는 유용성 있나요? 유용성 있죠.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공기를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에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야 걔를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되나요?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수요가 있어야 돼요. 유효수요. 그리고 이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구매력은 없어도 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이전 가능성, 이전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거래가 돼서 가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치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형성할 요인이 있고 낮게 형성할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적인 요인이 있고 얘는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일반적 요인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경행,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이렇게 구분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적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지역적 요인이 있답니다. 지역적 요인. 그럼 얘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을 또 쪼개놓고 각각의 우리가 추구하는 효용성이 차이가 나죠.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이 필요한가요? 네.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그러면 쾌적성이 높아지나요? 그럼 가치를 높게 평가해줄 지역적 요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럼 쾌적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겠네요. 가치를 하락시킬 요인이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쾌적성, 편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얘는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 매출이 증대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번화가의 위치가 돼 있어요. 그럼 가치를 높게 형성할 요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죠. 생산성도 높아야 될까요? 맞죠? 그래서 각각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서 그 지역에서 판단해 보는 것, 그게 지역적 요인. 그리고 그 부동산 자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개별적인 요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 형성 요인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복잡한가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복잡성의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지하철이 없다가 생길 수도 있죠. 규제가 없었는데 생길 수도 있고 규제가 있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가변성의 특성을 띠겠죠. 그리고 얘들이 다 연관돼 있답니다. 연관성의 특성을 띈대요. 왜 연관돼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쪽을 보세요. 1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지역에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이 있어요. 감정평가 의뢰돼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대상부동산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대상부동산의 평가 의뢰가 이루어졌으니까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프라이스를 정하나요? 밸류를? 밸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얘를 정하는데 이제 감정평가사는 얘만 디립다 쳐다보고 시설물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계단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적정하게 달려져 있고 이런 것만 봐서 가치를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든지 다 봐야 되는 일반적 요인을 먼저 판단해 봅니다. 그럼 그 일반적 요인에 지하철의 설치 유무도 있을까요?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으면 뭐가 변한 거죠, 여러분? 경제적 위치가 변한 거죠. 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갈 게 보이잖아요. 얘는 일반적 요인이기도 해요, 지하철은. 그리고 이 대상부동산을 판단해 봤더니 이 대상부동산이 뭐냐면 용도가 최고 유한용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한용이라는 걸 판단해냈어요. 그럼 얘가 추구하는 것은 쾌적성과 편리성이죠. 그럼 이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인근 지역에 지하철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지하철이 있다라는 것은 가치를 높게 평가할 요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죠, 지금. 그리고 봤더니 이 대상부동산이 지하철과 거리가 이 지역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 접근성이 얘는 거리는 길고 접근성은 떨어져요. 그럼 이 대상부동산, 이 주택은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보다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야 될까요? 낮게? 낮게 평가할 지역적 요인이 형성되어 있는 건가요? 개별적 요인이? 개별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하철이 있고 없고는 지역적 요인인데 그것과의 거리의 정도, 접근성의 정도를 따지는 건 얘 개별적인 요인이죠. 되세요? 결론. 지금 지하철 하나만 봐도 일반적 요인이기도 하고 지역적 요인이기도 하고 개별적 요인이기도 하죠. 얘들이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일반적 요인을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라고 할까요? 일반 분석. 지역적 요인을 분석하는 건 지역 분석.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이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보세요. 개별 분석을 할 때는 지역 분석은 무시한다. X네요. 관련이 있죠, 지금.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연관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보세요. 지하철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 대상부동산 있는 곳에 지하철이 있어요. 그럼 가치를 높게 형성할 요인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럼 가치 발생 요인 중 얘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죠? 대상부동산의 유용성이 커졌죠. 그럼 유용성이 커지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가치 형성 요인을 판단하고 가치 발생 요인을 판단해서 건물의 가치를 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번 가치 발생 요인에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성 이런 내용들이 돼 있다는 것 보시면 되고 2번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 있는데 거기다 체크 하나만 해주실래요? 체크. 가치 발생 요인 1번에 해당하는 별표를 2개 쳐두시고 꼭 유상유의 기억하세요. 유상유의. 여기를 보세요. 처음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분명히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딱 결정되면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끼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유효 수요가 줄죠.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수요가 줄어서 다시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그럼 처음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때는 가격이 아이고 형님 이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바꿔서 자기가 영향을 막 끼쳐주기 시작하네요. 가격의 무슨 성? 이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가격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얘를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부동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끼치더라. 그리고 얘들은 가변성의 특성을 띠고 끊임없이 변하니까 연관돼 있고 복잡하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 154페이지에 괄호 2번에 가치 형성 요인의 1번 일반적 요인을 봤더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쪼갰죠, 여러분. 그때 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시는 방법은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경제적이에요. 제도, 규제, 정책과 관련이 있으면 행정적. 그래서 행정적 부분을 보실래요? 기업 토지 제도인가요? 제도. 규제 있나요?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 규제. 그 다음 디귿도 규제죠. 그 다음 리을의 정책이죠. 미음의 세 제도죠. 제도, 규제, 정책이라는 단어가 뜨면 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적 요인은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문제를 내면 100% 이의신청 깜이긴 한데 금융정책의 변화래요. 만약에 금융정책의 변화랍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하죠? 행정적이죠. 맞죠? 근데 금융정책이 아니라 금융의 상태라고 주면 얘 돈이죠. 경제적이라고요. 치사하죠?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걔를 뺀 나머지는 다 사회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에 지역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지역적 요인의 주거지역의 지역적 요인, 상업지역의 지역적 요인, 공업지역의 지역적 요인. 정말 심심하고 잠이 안 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 155페이지에 3번에 개별 요인. 그래서 토지의 개별 요인, 건물의 개별 요인. 각각 그 건물,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내용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순서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 요인을 먼저 분석하고 지역 요인 분석하고 그 다음 개별 요인 분석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질문. 개별 분석을 지역 분석보다 먼저 행할 수 있다. OX? X. 뭐부터 한다?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가격 재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가격 재원칙의 내용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순서대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정도로 하면 여기서는 틀려갖고 오시면 정말 안 돼요.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막 집에 가고 싶나요? 집에 가고 싶으세요? 용기 있으시죠, 아주. 예. 자, 이제 그리고 고개를 못 들고 계세요.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걸 설명드릴 텐데 얘는 뭐냐면 지금 156페이지 6번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부분에다가 박스 있나요? 바로 아래. 최유효잉의 원칙과 관련해서 내부적 원인인지 외부적 요인인지 전제되는 원칙인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박스에다가 별표를 3개 쳐두세요. 이 박스의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이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원칙이래요. 모두 제자. 부동산 가격이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 부동산 외부에서 작용하는 원칙이 있고 내부에서 작용하는 원칙이 있고 그냥 전제로 깔려있는 원칙이 있대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전제되는 원칙이 있답니다. 그럼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되나요, 여러분? 변동되죠.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이 필요하겠네요. 얘를 예측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제되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때 실제로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변동되나요? 그래서 시점자가 들어간 애들은 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점 수정을 하고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건 무슨 원칙 때문에 한다? 변동의 원칙. 그래서 여기서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은 언제 기준이죠? 감정평가를 할 때의 기준이죠. 왜 얘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감정평가사는 아무 부동산이나 찍어서 자기가 감정평가하고 다니나요? 평가 의뢰받은 걸 평가하나요? 평가 의뢰받은 걸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얘를 의뢰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감정평가 보고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평가했다는 게 있겠죠?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동산의 소재가 어딘지 확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 뭐 등등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 최종적으로 가액을 정하겠죠. 그래서 얼마로 평가해 줬냐면 얘가 20억이랍니다. 그럼 적은 건 밸류인가요? 그럼 가치죠. 가치 가격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20억이라고. 그러면 이 평가 보고서를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렇게만 적어서 평가 보고서를 전달해주면 대상 부동산은 과거에도 20억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2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 20억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감정평가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뭐 되니까? 변동되니까 얘 20억이긴 한데 언제 꼭 집어서 20억이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이 있어요. 의뢰한 날. 얘가 언제 의뢰를 했냐면 2021년 5월 1일 날 의뢰를 했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날이 있겠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 있어요. 완료한 날. 그래서 얘가 언제 완료를 했냐면 5월 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바로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시간이 걸릴까요? 걸리겠죠. 그래서 이때 평가 보고서를 작성 완료한 날이 있을 거예요. 작성 완료. 얘를 완료한 날이 또 있습니다. 얘 언제 완료했냐면 5월 7일 날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적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렇게 만자를 붙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네? 이러면 신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받자마자 그래 20억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신들린 사람이죠.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가치 형성 요인, 가격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다 고려해서 얘는 얼마임이 타당하다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럼 조사 완료한 날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가액일까요? 얘는? 맞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언제가 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되는 거지 평가 의뢰한 날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도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성 완료한 날이 아닌 거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되니까? 변동되니까 기준 시점에 확정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고. 또 하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얘 평가 의뢰가 됐어요. 대상 부동산. 그랬더니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네 옆에 똑같은 부동산이 있어. 그 부동산이 거래가 됐는데 그 사례 가격이 20억이야. 그러니까 너도 20억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5월 5일이에요. 거래 시점이. 그런데 지금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냐면 얘가 2021년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입니다. 그럼 지금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어느 시점의 가액을 알고 싶어요?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를 알고 싶은 거죠. 현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을 알고 싶어요. 근데 얘는 거래된 사례가 거래 시점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갖다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 부동산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얼마만큼 변동됐는지를 판단해 줘야 될까요? 시점이 다르니까. 그럼 지금 시점을 언제로 고쳐줘야 될까요? 무슨 시점으로? 또 현재 시점이라고 대답하시네요. 기준 시점.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는 무조건 시점은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고치는 걸 얘를 무슨 수정이라고 한다? 시점 수정. 그래서 시점 수정도 무슨 원칙 때문에 하는 거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예측의 원칙이 있대요. 예측의 원칙은 수익환원법에서 적용이 된답니다. 그럼 수익환원법은 뭐였냐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을 때 미래 수익을 다 추계해요.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친 값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곧 가격이 되는 방식인데 그럼 이 미래 수익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원칙이다? 전제되는 원칙들이에요. 전제되는 원칙들. 기준 시점은 아예 대놓고 하나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들이 있대요. 대상 부동산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이에요. 20층짜리. 근데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에 주차 시설이 5대 꼴랑 끝이에요. 10대 수용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아무리 시설물이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져 있어도 거기에 한번 쇼핑하러 온 사람은 너무 불편하니까 다시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나요? 그 건물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된 만큼 가치를 까버리겠네요. 걔는 기능적 감가다, 경제적 감가다? 기능적 감가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의 대표주자는 건물과 건물의 부지는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건물과 건물 밑에 부지는 내부죠. 내부. 그래서 건물과 부지가 만약에 균형이 깨지면 이게 대표주자인데 균형이 깨졌다면 기능이 저하된다? 이게 기능적 감가를 하죠. 그럼 내부적 균형이 시설물끼리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대상 부동산을 디립다 쳐다봐야 되나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따져야 되나요? 아니 지금 내부적 시설물들끼리,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지 여부는 그 개별 부동산을 디립다 봐야 되겠죠. 얘는 개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겠죠. 개별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돼요. 이거를 한 장짜리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다음 주에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기여의 원칙은 하나의 시설물이 대상 부동산 내부에 있는 하나의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정도가 적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얘기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주차시설이 다른 전체 시설물들과 균형이 전혀 안 맞죠. 그럼 기여되는 정도가 떨어지니까 얘는 균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기여의 원칙은 하나의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각각의 시설물이 기여되는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시설물들끼리 뭐가 맞는다는 얘기죠?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전제되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안에서는. 그러면 아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한대요. 얘를 가지고. 그래서 기여하는 바가 크면 추가 투자하고 기여하는 바가 작으면 추가 투자 안 하겠네요. 이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대요. 수익 배분의 원칙.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하고 남으니까 배분할까요? 남는 게 없으면 수익을 배분 못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생산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뭐 한다? 수익을 배분한다.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에서 사용이 된대요. 7방법 중에.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다. X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무슨 법과 관련이 있다? 수익 분석법과 관련이 있죠.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시죠? 수익 비읍, 수익 비읍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있답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뭐냐면 건물을 올렸어요. 1층까지 올렸더니 수익이 급격히 증가해요. 2층으로 올렸을 때도 수익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익이 체증해요. 3층까지도 수익이 체증해요. 4층까지도 수익이 체증했는데 5층을 딱 올렸더니 수익이 체감해요. 증가는 되는데 증가되는 폭이 줄어요. 그럼 얘는 5층까지 추가 투자 안 하겠죠. 그럼 층수의 결정과 관련이 있나요, 얘는? 건물 층수의 결정? 한계요용 계층과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까지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계요용 계층. 그럼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얘 치읓인가요? 얘 치읓이죠. 얘 치읓이죠. 치읓. 층과 관련된 내용은 수익체증 체감의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다?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이에요.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 그 다음 이제 외부에 존재하는 원칙이 있답니다. 얘는 대상부동산 외부에서 대상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이 있어도 걔가 완전 변두리에 인구가 없는 곳에 들어섰어요. 그럼 얘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따져요. 외부 환경. 그리고 대상 부동산을 둘러싼 시장성 등을 따져보겠죠. 그럼 외부 환경과 만약에 어울리지 않게 됐어요. 외부 환경의 다른 부동산과 적합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나요? 아니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감가. 그리고 외부와 어울리는지의 정도는 대상 부동산만 드립다 쳐다보면 알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둘러싼 지역을 분석해야지만 지역과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개념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슨 원칙이 나오냐면 경쟁의 원칙이 나와요. 실제 20층짜리 대형 쇼핑몰 하나를 지어놓으면 그 옆에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얘도 100억이겠죠. 거의 비슷하게. 근데 150억을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은
유사한 부동산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동일한 수요와 공급의 권역 안에 있으면 대체 관계가 성립되나요? 그러면 대체 관계가 성립돼서 경쟁이 나타나겠죠.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게 경쟁의 원칙에 결정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우리 몇 지선 다죠, 여러분? 5지선 다죠. 이게 4개인가요? 그래서 다음 중 내부적 원인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외우면 돼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MM으로 내부에 몸 내부겠죠. 좀 그렇긴 한데 균이 수수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는 기죠. 되세요? 그래서 내부적 원칙에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리고 지문에 어떤 함정을 팔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원칙 중에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지금 뭘 섞었죠? 적합의 원칙을.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조금 더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외부적 요인과 어울리는 정도를 따져보는 거죠. 보세요. 대상 부동산은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아야 되나요?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균형을 따지는 건 얘는 무슨 원칙이다? 균형은 내부적으로 따지는 게 이게 말 그대로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럼 대상 부동산은 외부적 요인과도 균형이 맞아야 되나요? 맞죠? 외부적 요인과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실은. 그게 무슨 원칙이죠? 이게 적합의 원칙이죠. 외부와 어울리는 정도를 판단하는 게 적합의 원칙이고 내부 시설물들끼리의 어울리는 정도를 따지는 게 균형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설물들끼리 잘 어울리지 않으면 이 부동산의 내부 기능이 저하되죠. 기능적 감가. 외부와 어울리지 않으면 이게 기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죠. 경제적 감가.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선 얘만 드립다 개별 분석해봤자 안 나오죠. 지역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내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무슨 분석을 하는 거다? 개별 분석을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 다 통틀어서 부동산은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내용.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감정평가 방법에 3가지 방식으로 7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3방식 7방법에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7가지 방법을 적용할 때 가격 제원칙 중에 뭐는 적용되고 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여러분.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원칙 하나는 다 사용된대요. 모든 방법에.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은 뭐다? 대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또 하나.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 2가지가 있대요. 다른 물건의 평가에서는 얘가 적용되지 않는데 딱 2가지가 있대요.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그게 최유용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랍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베개 있죠, 베개. 베고 자는 베개. 그럼 베개의 용도는 하나인가요, 다양한가요? 그랬더니 베개는 베고 잘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응징할 때 쓸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베개의 용도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베개의 용도가 최고 유효한 용이 될 때 가치가 더 높다라는 내용이 없겠네요. 근데 부동산은 용도가 하나예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용을 할 때 가치가 높다는 최유용의 원칙이 존재하겠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음 베개는 그 베개가 비단 이불 위에 있을 때와 누더기 이불 위에 있을 때 가치가 다른가요? 달라요? 베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성을 띠니까 그 부동산에 있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를 낮게 평가하겠네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적합의 원칙도 무엇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만.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 최적 가격을 구하나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최유용의 원칙, 그 다음 적합의 원칙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최적을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어디에서 나오죠?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효접 기억나세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뭐하는 점? 접하는 점.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까지가 기억나시면 156, 157, 158, 159, 160페이지의 내용을 일일이 다 정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기회비용의 원칙이니 외부성의 원칙이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대놓고 나와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160페이지 제일 위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14번의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있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까지만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죠. 상태가 그렇게 안 좋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역 분석은 아까 공부했던 가치 형성 요인 중에 뭘 분석하는 거죠? 지역적 요인을. 그럼 개별 분석은 무슨 요인을 분석하는 거다?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 지역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여러분, 인근 지역은 뭐가 속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었습니까? 맞죠?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얘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간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할 때 옆에서 사례 부동산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너랑 똑같은 게 20억이니까 너도 20억.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례 부동산을 추출할 때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추출했대요. 이렇게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죠? 대상 부동산이. 그럼 지금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지역이 같나요? 지역이 같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때 꼭 집어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물어보면 비교의 수치는 100분의 100일까요? 똑같잖아요. 100분의 100이니까 1이겠죠, 1. 굳이 따져보자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이때에도 무슨 분석은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 분석은 해야 된대요. 그럼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름이 얘는 지역 요인 비교죠. 얘는 지역 분석이죠. 둘은 달라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는 무슨 방식에서만 하는 거다? 비교 방식에서만 하는 건데 이때 지역이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게 지역 요인 비교죠. 그때 지역 분석은 말 그대로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을 분석해 보면 이 지역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나오나요? 지역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이 지역 내에 가격 수준대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역을 분석하는 건 대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보면
얘만 분석하는 건가요? 넓게 외부 환경을 다 분석하나요? 넓게 분석하죠. 그러니까 얘는 거시적 분석이다, 미시적 분석이다? 거시적 분석이다.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분석하나요? 얘 전체적 분석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부동산은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따라 가격 수준대가 다 다르다. 그래서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얘 20층, 20층이에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의뢰받고 얘만 디립다 개별 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시설물끼리 균형이 맞는지, 기여의 정도가 적정한지 얘들을 열심히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똑같은 쌍둥이 빌딩이니까 얘도 20억, 20억 이렇게 던졌어요. 예를 들어.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요걸 디립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강남 한복판. 얘는 지방 소도시.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사가 뭘 안 한 거죠? 지역 분석을 안 한 거죠.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를 알아보질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와 뭘 알아보기 위해서다? 가격 수준대를 알아보기 위해서네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례 부동산을 정하는데 사례 부동산을 어디서 뽑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유사한 지역에서 뽑아냈답니다. 그럼 유사 지역은 뭐랑 유사한 지역일까요?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일까요? 개별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일까요?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죠. 그럼 유사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나요? 속해 있지 않나요? 얘 속해 있지 않죠? 그럼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뽑아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겠죠. 되세요? 이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럼 유사 지역은 예를 들어 강남역에 있는 건물을 평가할 때 강남역에 있는 또 다른 건물의 가액을 비교해서 했다면 얘는 지역이 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겠지만 얘를 어디서 뽑아냈냐면 역삼역에서 만약에 뽑아냈다면 가치가 다를 수도 있겠죠. 비슷하겠지만 그때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 이 지역, 유사 지역이 10% 우세하다면 뭐가 10% 우세하다는 거죠? 가격이 10% 우세할까요? 가격 수준대가?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가 얘가 더 10%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겠다, 필요치 않겠다? 필요하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알고 싶은 건 대상 부동산 가격이 최종적으로 알고 싶나요? 사례 부동산이 알고 싶나요?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죠? 그럼 이 둘의 비교를 할 때 분수로 비교하죠?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분자. 그럼 대상 부동산이 분자, 사례 부동산이 분모죠? 처음 출발은 100%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죠. 지금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 우세하죠. 그럼 더하나요? 얼마를? 10을. 그럼 얘는 110분의 100이겠죠. 이게 뭐가 된다? 지역 요인 비교치가 되겠죠. 비교한 수치가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간접적인 영향? 자, 얘는 아들이에요. 집에 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나요? 옆집 아저씨예요. 영향을 끼치나요? 자주 본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이것도 직접적, 간접적을 바꿔놓으면 헷갈려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뭘 뽑아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두 개를 같이 설명드렸어요.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이라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지역 요인 비교는 모든 방식에서 다 사용합니까? 비교 방식에서만? 비교 방식에서만. 지역이 다르지 않으면 지역 요인 비교는 당연히 할 필요 없네요.
그때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뽑아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으니까 대상 부동산. 지역이 같아서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죠.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뽑아냈다면 지역이 지금 둘이 다르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 유사 지역으로 다르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우세 열세하면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뺀다. 뭐가 분자다? 대상 부동산 분자, 사례 부동산은 분모. 그럼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 열세하다 이렇게 줬으면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대를 딱 적어놓고 100, 100인데 이번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열세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빼겠죠? 얼마를? 10을. 그럼 얘는 100분의 90인가요? 이게 지역 요인 비교치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래 놓고 자 이제 보세요. 감정평가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죠. 그런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지역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조각하는 단계로 따져보자면 먼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뭘 먼저 알아내고 이 지역 내 가격 수준대를 알아보고 20층짜리 건물이 보통 100억이라면 100억대라면 이 대상 부동산이 다른 건물들보다 시설물이 좀 더 양호하다면 더 높게 조정해서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까요? 그럼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따져야 되나요? 얘를 디립다 쳐다봐야 되나요? 얘를 디립다 쳐다봐야 되겠죠. 개별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분석 후에? 지역 분석 후에 개별적 요인을 분석해서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만약에 상업용이었다면 이 대상 부동산도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될 때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얘도 상업용 건물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효한 이용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최고 유효한 이용은 이 대상 부동산이 최고 유효한 이용이니까 얘를 디립다 분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별 분석의 목적은 대상 부동산이 뭘 결정하고 최유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거네요. 최종적으로. 근데 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고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개별 분석은 얘만 디립다 쳐다보니까 거시적 분석, 미시적? 미시적 분석. 부분적 분석? 얘 뒤에 행하네요. 얘보다 뒤에. 후행 분석? 얘는 선행 분석? 지역 분석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지역 분석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어요. 160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4번에 동일 수급권이 있죠. 동일 수급권이 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동일 수급권은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이랍니다. 그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는 상호간의 대체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하게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 개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162페이지에 162페이지 5번에 개별 분석이 있고 6번에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만 별표 3개. 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에 꼼짝 마라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분석을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지역 내의 부동산들이 인접한 부동산들은 대체관계 성립. 그래서 경쟁이 나타나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 요인은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 지역을 분석해 보면 지역 내에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나오고 지역 내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가 나오죠. 개별 분석보다 얘를 먼저 하죠. 지역 분석을.
그리고 얘는 대상 부동산 내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외부와 적합한 정도를 따지죠.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거죠. 경제적 단가와 관련이 있다. 얘는 넓게 보니까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죠. 개별 분석은 개별 부동산마다 다 가격이 다르다라는 개별성 때문에 하겠죠.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역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죠. 후행 분석. 그리고 얘는 대상 부동산 내부적 균형 여부를 따지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기능이 저하되죠. 기능적 감가. 그리고 걔만 드립다 보니까 부분적 미시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 하나만 딱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까요? 여기서 띄어서 하나만 볼게요. 지금 우리는 최종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결정하는 게 목적인가요? 목적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주변 다른 부동산들과 어울리게 이용될 때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까요? 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표준적 이용이 결국은 얘는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 표준적 이용을 가지고 최유효 이용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반적으로 상업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으면 얘도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용되는 게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적합의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의 또 다른 표현은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이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용을 결정한다 그러면 O다 X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용을 결정한다 그러면 X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죠. 다시 질문. 지역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용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O죠. 얘가 얘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 헷갈린다고요. 다시.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용은 반드시 일치한다. X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을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그 대상 부동산의 주변 표준적 이용의 상태는 아파트니까 주거용이죠. 근데 그 부동산은 상가로 이용하는 게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겠죠.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별 분석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용이 반드시 똑같아요. 만약에 가격 수준이 곧 가격이에요. 반드시 똑같아. 그러면 개별 분석 별도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최유효용과 뭘 결정하기 위해서다? 가격을 최종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오늘 오셔서 험한 꼴 많이 보고 가시네요, 지금. 제가 상태가 약간 잠깐 메롱했어요. 예. 오늘 162페이지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의 내용까지 설명드렸고요. 163페이지의 감정평가 3방식을 다음 주에 한 2교시나 3교시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요약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 요약집에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적을 걸 적으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화면을 띄워놓고 하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페이지 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계획표에 보시면 9주차에 예상 문제 50문제를 풀어드린다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까지 풀 시간이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만 정확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계속 출석을 해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